안녕하십니까. 시딩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양쪽에서 뭔가 위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초한 위기죠.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달러 박스였습니다. 아사드 독재 정권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석유 등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복해 왔는데, 여기를 지금 아마도 이스라엘, 미국, 또 튀르키예 등이 이 합작으로 지원을 한 듯한 한데요. 아주 조직적이기 때문에 이 반군들이 거의 파죽지세로 지금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알레포는 진작에 점령했고 쭉쭉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 공군 사령관이 포로로 잡히고, 또 러시아 주둔군 사령관이 숙청당하는 등 완전히 아비규환에 빠진 러시아 상황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에 앞서서 중국에 대한 거의 경제 선전 포고를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 겁니다. 중국을 무너뜨려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에서 드디어 협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배경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영토 양보를 전제로 평화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토 가입이 조건인데 내일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를 반환받지 않고서는 절대 평화협상은 없다고 버티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영토 일부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월 1일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계속 진격하고 있고 전황은 매우 엄중하다라며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은 크림반도 등 일부 영토를 탈환할 힘이 없다, 외교적 해결을 찾아야 한다라며 러시아가 다시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강해졌을 때 외교적 수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라며 나토가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가입 협상에 초청해달라라고 촉구하면서 나토 가입을 확실하게 약속받아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빼앗긴 일부 영토는 전쟁이 끝낸 뒤에 협상을 통해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헤르손과 자포리자, 돈바스, 크림반도 지역 탈환을 포기하고 종전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발언인데요. 외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현지 시각 12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32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이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 일부 포기를 조건으로 내건 젤렌스키의 제안이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시켜주면 영토 지금까지 현재 경계선에서 양보하고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최초로 밝혔어요. 그동안은 이 영토 되찾을 때까지는 협상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지도가 지난 3년간의 이 전황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이 부분이 러시아에게 뺏겼다가 여기 있죠. 하르키우, 그리고 또 수미, 또 체르니유, 또 여기 키우 쪽, 또 그리고 여기 헤르손 북쪽 등 해서 여기는 빼앗겼다가 탈환한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빼앗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거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나토가 가입되면 일단 그 나토는 동맹국들이 침략을 받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토 20%와 안보를 바꾸겠다, 이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장 변화를 한 이유는 첫째, 일단 전황이 불리하니까. 왜? 미국이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그리고 불과 한 달 후면 이제
미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의 지원이 그나마도 끊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에 나서는 것이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을 때 나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게 첫째.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 특사로 지금 내정을 한 키스 켈로그 특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거 안 좋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북 그리고 중, 러,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동맹, 군사동맹이 심화될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여기 파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블록화, 강력한 블록화가 생길 것인데 불량 국가들의.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는 게 좋다. 단 미국이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다, 종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 무기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기 지원의 전제가 협상에 나서는 것이죠. 왜냐 미국이 봤을 때 아무리 그냥 퍼주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 동원이 거의 지금 25살 이하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퍼주어도 이 20%를 회복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미국은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협상을 시작해야 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안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시작하면 무기 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그 협상이 우리 한국 전쟁처럼 2년을 갈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끝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 협상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 협상에 나서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래 휴전하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나토 가입을 전제로는 영토 포기를 할 수 있다. 왜? 안보와 영토를 바꾸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과반수가 또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좀 제발 그만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은 거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휴전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원래 내일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인데요. 브뤼셀에서 나토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무기 지원 지금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이 나토는 어떻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젤렌스키가 이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32개국 나토 전체 외무장관이 모여서 그러면 정말로 이들을 받아줄 거냐 여기에 대한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과 독일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니 받아주고 그리고 유럽 니들이 가서 막아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미국 우리 보고 막으라 그러냐? 니들이 가서 막아줘라. 그리고 우리가 무기는 좀 대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이 나토 가입이 지금 바이든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니까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들려는 브릭스 국가들에게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고강도 경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도 즉각 미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우리나라 안미 경중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걸어올 경우 그 어떤 정책이든 즉각 반격할 것이며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에게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싱크탱크인 중국 무역경제합작연구원 취웨이시 부위원장은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도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무역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며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국민에게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도 반격할 것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맞대응 예고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중국에게 고강도 경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역시 다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11월 30일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방관해오던 시대는 끝났다라며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로 강력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며 대체 결제 수단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경고인데요. 사실상 반미 경제블록의 성격이 매우 강한 브릭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해온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대립하는 이러한 양상은 내년부터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블록화 현상과 진영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풀이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안미 경중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서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가 브릭스죠.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이들이 이제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위안화를 이제 새로운 기축통화로 밀든지 아니면 이 5개국이 유로화처럼 어떤 그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서 그걸 밀든지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뭐 튀르키예다,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업서버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브릭스와 브릭스에 붙어먹는 놈들, 다른 호구를 찾아라 이제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을 것이다. 여태까지는 미국이 호구였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호구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그러면 미국만 손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 뭐 관세를 100% 이렇게 때리면 미국 소비자들만 더 비싼 중국제 물품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대체 물품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4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지지를 했었어요. 왜? 중국이 우리 5천년의 적 아닙니까? 뭐 일본 자꾸 그러는데, 일본 맞아요, 나빠요, 나쁜데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해악과 중국이 5천년 동안 우리를 짓밟은 그 다 어떤 그것의 총합을 따지면 어디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위험도도 일본이 더 위험합니까? 중국이 위험합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건데 정말 이렇게 화끈하게 나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브릭스, 브릭스가 브라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러시아, 인도, 중국, 뭐 인구는 훨씬 많죠. 그러나 이들은 어차피 제조업을 통해서 물론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유 서방 세계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그들의 동맹국과 함께 야, 쟤들은 안 돼 라고 한다면 과연 버텨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더 강할까? 자, 그러면 딱 봐도 뭐 달러가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줄 섰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도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상하이에 있는 주 상하이 총영사의 우리나라 김영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지금 뭐 외신 기사를 다 모아놓고 올해 한중 관계는 지난해보다 분명히 더 좋아졌고 시진핑 주석 방한이 성사될 수 있는 내년은 더 좋아질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양국 간에 얽혀있는 현안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계속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는데, 자, 이 외교부는, 이 사람은 이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에요. 직전 직책은 아틀란타 총영사를 했으니까 미국 갔다가 지금 중국 갔는데, 이런 그 정통 외교 관료냐? 아니면 지금 외교부 장관처럼 어공이라고 하죠.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이 사람은 원래 공무원이니까 늘공이죠. 늘 공무원인 사람. 외교부는 늘공이든 어공이든 전부 친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화끈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연합이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진격을 계속하며 시리아, 러시아, 이란 연합군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 최대 요충지 알레포를 점령한 반군이 기세를 몰아 수도가 있는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연전연패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러시아군에 격노한 푸틴이
시리아 주둔군 사령관을 숙청하고 지원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야트 타리르 알샴, 약칭 HTS를 중심으로 뭉친 시리아 반군이 현지 시각 11월 28일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해 사흘 만에 시리아 북부 최대 도시 알레포를 점령하고 수도가 있는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2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미국과 이스라엘,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고 있는 HTS를 중심으로 시리아 국민군 SNA,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삽시간에 알레포와 그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인근의 군사기지들을 하나 둘씩 장악 중입니다. 이들은 알레포를 점령하고 이틀 만에 남쪽으로 90km 이상 진격해 시리아 5대 대도시 중 하나인 하마를 거의 점령했는데요. 이 지역 공군사령관인 말릭 하산 무하이바르 소장을 비롯해 대량의 시리아 정부군 포로를 잡았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흐얀 UAE 대통령, 수단이 이라크 총리와 연쇄 통화를 갖고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아사드 일가가 시리아를 탈출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선전 매체 세이버린 뉴스는 이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 시리아 정보 총국장 호삼 루카 소장이며 현재 쿠데타군이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친위대와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주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풍비박산 위기에 처했음에도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은 제 역할을 전혀 못하며 각지에서 격파되고 있는데요. 이에 격분한 푸틴은 시리아 주둔군 사령관 세르게이 키젤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악명을 떨친 알렉산드르 차이코 상장을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해 시리아로 긴급 파견했습니다. 시리아 곳곳에 달러 박스를 두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는 이번 반군의 공세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가뜩이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가 과연 시리아에 얼마나 의미 있는 수준의 증원군을 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트레일러에 T-72 전차가 실려가고 있는데 이거 반군이에요. 왜 트레일러에 실려가고 있냐? 진격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전차가 속도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가 전투를 하면서 진격을 하면 전차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이거는 중간에 정부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 딱 점령하면 한 30km 전방까지는 정부군이 없으니까 그냥 하이패스로 가니까 야 트레일러에 실어. 왜? 전차를 그렇게 고기동 장거리 시키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일러에 실어서 부대체로 그냥 지금 이거 캡처본인데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 대의 똑같은 트레일러가 전차를 싣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그냥 도미노처럼 지금 이 정부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군기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판칠 S1 멀쩡하게 지금 노획했어요. 그리고 공군기지에서 이 L-39 훈련기, 시리아 정부군 훈련기예요. 그거 노획하고 밀-8 기동 헬기 노획하고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노획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또 폭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공군기지에서 이렇게 공군소장, 이 사람이 이 지역 공군 사령관이에요. 포로로 잡았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인데, 자, 알레포를 점령하고 그냥 전선을 유지하면서 전선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1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1점 돌파. 그냥 쭉 밀려가서 지금 이제 하마 거의 점령하고 지금 이제 홈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는 이 홈스 관련한 이 교전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홈스 넘어가면 이제 곧 수도 다마스쿠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에서는 이렇게 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란 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란의 이 정부 선전 매체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쿠데타군과 지금 이 아사드의 친위군이 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쿠데타는 시리아의 정보 총국장 호삼 루카 소장이다 라고 이란의 선전 매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삼 루카 소장은 친아사드예요. 아사드의 신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했는데 아마도 야 이거 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로 그냥 뒤집어서 차라리 지금 이 반군들하고 내가 좀 연을 맺는 것이 더 낫겠다. 내 생존에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건지 또 이런 상황까지 생겼는데 자 지금 러시아는 여기에 시리아 정부군을 지켜주면서 시리아에 있는 뭐 각종 천연 광물 그리고 석유 유전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빼먹고 있었죠. 완전히 그냥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당겨서 푸틴의 개인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그런 달러 박스였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푸틴이 완전히 열받아서 여기에 있던 그 시리아 주둔군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러시아 국기 달고 다니면 러시아라는 이름값으로 인해서 그냥 다 비켜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서 야 쟤들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는데 당연히 이들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게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자기들 병력이 없으니까 북한군까지 좀 불러왔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올 병력이 어딨냐? 자 이때다 하고 지금 봉기가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이스라엘, 미국 등이 지원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그냥 연합을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조직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미노처럼 러시아가 무너지니까 이 지역 사령관 숙청해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의 동부 군광구 사령관으로 활약하고 있던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하던 바로 그를 지금 시리아 주둔군 사령관으로 급히 내정하고 추가 병력을 파병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네들 병력이 없어서 북한군 지금 돈 주고 사서 쓰는 주제에 보낼 병력이나 딱히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푸틴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라는 건데 자, 이 시리아의 내전 상황 정말 이 시리아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북한이 시리아에 핵 개발을 지원해 주는 등 시리아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그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과거 500명이 여기에 가 있기도 했었고 그럴 정도로 시리아,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이 불량 세력들이 한 몸통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시리아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니까 적의 친구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계속 이 관련한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뭐 러시아는 추가 증파될 병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럼 시리아 아사드 입장에서는 믿을 건 바로 국경을 하고 있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인 인민동원군 밖에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인민동원군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에 우리 천궁을 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 방산업체의 이익이냐? 아니면은 방산업체를 위에서 야 팔아 라고 지시하는 자가 있는지 이거 정말 이라크에 천궁2를 판다 말이 됩니까?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지금 밀접한 이라크 정부에게 우리 MD 완전히 그냥 북한에게 정보 다 줄 수도 있는 이런 개연성에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 한번 더 보면서 우리 LIG 넥스원 그리고 방사청 다시 한번 천궁2 이라크 판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시리아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